그럼 키워드 이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요. 지금 면접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상의 분들이 계시고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너무 주어진 질문만 해요. 그리고 너무 짜맞추기 식으로 이게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이라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앞으로 뮤지컬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창작 뮤지컬도 우리가 많이 향유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판소리에도 되게 좋은 컨텐츠나 그런 요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콜라보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작품은 서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리끼를 영화로 표현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었던 작품이었고요. 이 작품을 가져다가 다시 무대용 뮤지컬로 만들어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워낙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판소리 좋아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와 음악을 즐겼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대화돼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보다가요, 다른 장르와 접목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것들을 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뮤지컬 보다가 무용이 너무 재밌어서 무용 분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클래식 음악 같은 어떤 장중한 멜로디가 좋아서 듣다가 클래식 음악을 실제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발레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국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다 보면 우리 전통 음악도 즐기고 좋아하는 문화도 뮤지컬이 동시에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사실 판소리가 뮤지컬이잖아요. 이야기가 있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판소리 있었죠? 탈춤 있었죠. 소교도 있었고요. 악극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굿판 벌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에요. 역할극이잖아요. 이런 우리나라는 뮤지컬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유사한 형태의 공연들을 즐겼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뮤지컬이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접목점을 많이 찾게 된다면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이 또 아주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키워드가 우리 교수님의 눈을 사로잡을까요? 네, 창작의 힘. 네, 멋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기사를 읽게 됐는데 이런 창작 뮤지컬들이 실제로 수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작 뮤지컬들이 사랑을 받게 된 힘의 원동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근한 사례로 좀 본다면 재미있는 사례가 좀 있어요. 1980년대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방송 형식이 하나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만 틀어주는 MTV라는 채널이었었어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처음에 MTV가 만들어졌을 때 MTV가 갖고 있던 슬로건은 원 월드 원 뮤직이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음악으로 통일시키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MTV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분명히 음악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즐기는 그 문화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목격이 되지만 각각의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는 작품들은 다른 노래들이라는 거였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경상림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누리면서 호텔 캘리포니아가 막 7주, 8주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웃 일본에서는 오에시스가 불렀었던 원더월이라는 노래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인데도 인기를 누리는 노래는 다른 거죠. 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글로컬라이제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계화, 글로벌화라는 것은 글로벌하게 목격되는 어떤 현상과 로컬의 특성을 살리는 특성이 동시에 목격이 된다는 겁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올라가고 티켓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 경제적인 수준이 된 국가에서는 분명히 공연들이 큰 인기를 누리며 발전하는 현상이 글로벌하게 똑같이 목격이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는 콘텐츠는 로컬 콘텐츠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로컬의 성격과 특성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 세계관을 반영한 작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창작 뮤지컬이 큰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글로컬화 현상으로 똑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이야기, 예, 우리의 체험, 우리의 역사,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독특한 체험들이 창작 뮤지컬 안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우리나라 그런 창작 뮤지컬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창작 뮤지컬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3주 동안 올려지는 공연 작품 수는 약 3,000개의 작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와서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보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세트도 없고 소품도 없어요. 재미난 아이디어, 재미난 이야기, 아주 초기 개발 단계의 작품들, 1시간 남짓한 것들을 가져와서 막을 올립니다. 거기서 각광을 받고 그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으면 작품이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초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대중들과 만나고 한번 자기들의 작품도 테스트해보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이 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딘버러가 갖고 있는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 뮤지컬이 어떻게 인기를 누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더 사랑받고 돈도 벌 수 있느냐. 예. 저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자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시장이나 혹은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 브랜드 자체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치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작 뮤지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돈벌이가 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진짜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은 출연료를 미납받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 70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 시장이 2배 성장한 동안 이것도 동시에 2배 성장했어요. 못 받는 배우들이 다 누구겠어요? 굉장히 약자 배우들. 그 배우들이 못 받거든요. 그 배우들이 이제 못 받게 되면 그 씨앗들이 다 말라버린다. 질적 수준을 더 키우지 못하면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대안이라는 생각해 보셨을 테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너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와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사실은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상을 설명드릴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출연료를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도 몇 번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은 좀 도덕적인 부분하고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가지가 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너무 엘리트 배우들이 많이 가져간다. 두 번째 문제는 기획사가 문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사실 이 뮤지컬 시장의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거 뮤지컬 했을 때 성공하는 게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막 팽창하고 있는데 그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진 구도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잘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뮤지컬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막을 올리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한 시장인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같은 시장에서는 평균 한 7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빠른 시기에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팽창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고 있는데요. 성장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은 되지 않은 채 이 몸집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 시장, 검증을 해서 살아남고 그것들이 다시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부류의 시장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우리 한국이라는 뮤지컬 시장 자체가 단계별 시장을 조성하고 검증을 거치고 당금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은 그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치 드라마가 그랬듯 영화가 그랬듯 세계 시장을 통해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까지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SMU는 디즈니 정말 열일합니다. 엘튼 존입니다. 소름이 쫙 이렇게 돋았어요. 레드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불안함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뮤지컬은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이 뮤지컬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제3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이미 몇십 년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물결은 농업혁명이었었죠. 뭔가를 심으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그거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농업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이죠.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 도시가 만들어졌죠.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요. 지금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은 정보의 혁명이죠.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글로벌 빌리지.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주가 변동이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물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죠? 인공지능.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AI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꿀 겁니다. 말씀하신 AI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직업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 자동차들은 무인 자동차도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또 그런 직업들도 많이 사라지대요. 의사. 이제 의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똑똑한 친구들은 다 의대로 갔는데 바둑은 이미 기계한테, AI한테 우리가 졌죠. 이런 사회의 큰 변화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기계가, 사물 인터넷이, 융복합의 사고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문화산업, 예술산업들이다. 뭔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산업 분야들은 기계로 혹은 AI로 혹은 빅데이터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뮤지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순히 무대에서 표현하는 방식들, 무대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그 4차 산업하고 융합되는 형태로만 등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연이나 그들이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체험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뮤지컬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OSMU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이 4차 산업과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OSMU는 원 소스 멀티 유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소스가 있으면 이것들을 다양하게 변주를 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공식입니다. 익숙한 원소스를 가져다가 멀티 유즈, 다양한 부가가치를 낳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그 가수 김광석의 음악으로 만든
그날들 같은 작품이 바로 이런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SMU. 이제는 더 이상 부가가치가 없어진 왕년의 대중음악을 가져다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는 무대의 실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비컬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화를 의미하는 무비와 뮤지컬을 합성하였습니다. 영화가 원작인 뮤지컬이라는 뜻이죠. 예. 대표적인 경우 아까 우리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었죠. 지금까지 돈 가장 많이 번 뮤지컬 라이언 킹. 원래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가져다가 무대용 뮤지컬로 만들어서 20여 년 만에 8조 5천억 원의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즈니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가져다 지금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인어공주도 만들어졌고요. 알라딘도 만들어졌습니다. 알라딘 이막에 보시면 마법의 양탄자가 진짜 공중으로 날아가요. 예, 다 탄성을 지르는 모습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원래 익숙한 걸 가져다가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창출해내는 방식들이죠. 예를 들자면 위키드 같은 작품입니다. 예. 오즈의 마법사가 있어요. 초록마녀 나쁜 애거든요. 그런데 위키드에 보면 사실은 걔가 착한 애였다. 사기꾼은 마법사였다. 조금 있으면 브로드웨이에서 프로즌의 뮤지컬 버전이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만화 영화 보셨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마 온갖 실감나는 레이저 장치와 LED 장치와 비주얼 효과가 더해져서 실감나게 구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외국 뮤지컬, 수입 뮤지컬만 보지 않고 창작 뮤지컬을 봐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되고 융합에 대한 사고를 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이미 글로벌 마켓에 등장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얘기